안녕하세요. 민소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작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강경훈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게 열린 기자회견이라고 하던데요.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기자회견 분석편을 시사콜콜에서도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 같이 기자회견 아침에 봤거든요. 특집 방송 좀 너무 부담된다. 심지어 분석편이에요. 분석 잘하셔야 됩니다. 홍민철 선배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맞아. 네. 이 책임은 홍민철 기자에게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방송 전에 사과를 드리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아는데 다시 여기서. 네. 이게 망하면 선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내용은 이따 다 우리 기자분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그냥 본 입장에서는 일단은 질문을 받는 방식에서부터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명함 뽑기로 이 질문하는 기자를 고르는 이런 방식, 좀 신선한 방식이 도입돼서 좀 현장에서도 좀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명함을 뽑는 사람은 어떻게 뽑았냐 질문을 하셨어요. 맞아. 명함, 그것도 이제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간사를 선출한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죠. 근데 간사 선출이 어떤 민주적인 투표라고 할 정도의 대단한 투표가 아니에요. 그래요? 냉혹한 평가.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부랑 우리가 바로 앞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제 너무 그때는 못 볼 꼴을 많이 봐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다니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었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민철 기자님? 저요. 이걸 지금 이제 하자고 제안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맞아. 그전에는 워낙에 좀 그랬어서. 윤석열을 비교해서 제외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정책 장악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는 단어 선택이나 내용의 수준이 꽤 높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행정가 출신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솔직히 좀 답답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잘 모르고 얘기하고 있네. 특히 이제 경제 쪽에 있어서는 부동산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몇 번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때 시민이 이제 좀 뭘 물어봤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윤석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워딩을 하면서 막 짜증 막 욕이 올라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는 좀 훨씬 더 낫다. 구체성이 높다. 그러니까 많이 꽉 장악을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되게 높아 보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부분, 잘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솔직함도 아마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랬습니다. 네네. 어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때요? 강 기자는 어땠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답변이 정상화됐다. 윤석열, 제가 윤석열 때 3번인가 2번 들어갔었거든요. 직접 들어갔었어요. 그때 영상 출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저는 사실은. 일단 양복을 좀 입어야 되는 상황. 안 입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국장님은 항상 이렇게 의상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도 양복은 입어야 하지 않겠냐 이래서 양복 항상 입고 가고 뻔하니까 또 이 윤의 답변이 뻔하기도 하니까 가서 그냥 밖에서 그냥 보고 치고 어차피 질문도 안 시켜줄 거라서 그치. 그래서 밖에서 그냥 보고 빨리 치고 기사 내고 하는 게 좋다 생각했는데 좀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딱 봤을 때 내가 있었으면 좀 재밌었겠다. 좀 되게 또 새로운 어떤 심정을 느낄 수 있었겠다. 이번에 이 뽑기 운이 또 이제 나름 있으신데 뽑힐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그때는 제가 또 제비뽑기에 한번 앞자리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앞자리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뽑혔는데 그 한 개 회사를 빼고 그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뭐야. 다시 빗자리로 갔습니다. 네. 운이 없는데? 좋은 게 아니었네. 운이 좋은 게 아니었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 가본 그게 있어서 어쨌거나 좀 카메라에 잡히고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요 기자들이. 그래서 우리 민소 기자 그쵸. 잡히나 이걸 좀 봤어요. 근데 안 잡히더라고요. 최지영 기자가 나요? 마지막에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악수하는 거.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순번을 뽑았대요. 이렇게 재입복귀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120명 중에 한 112번째 2번이 뽑혀가지고 뽑기운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로 1, 2, 3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약속 대련 같은 게 없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윤 때는 뻔히 보였거든요. 이게 대변인이 선택하는 사람이 이제 딱 정해져 있었고 절대 민중의 소리 기자를 절대 선택하지 않죠. 이게 이제 무작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대변인의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뭐 좀 주관적인 기준 뭐 이런 게 개입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막 좀 뻔한 기자들이 좀 선정이 돼서 질문하고 뻔한 질문과 뻔한 답변. 그렇죠. 거의 뭐 대본을 이런, 읽는 수준의 그런. 그렇죠. 예전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때 말고는 사실은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없잖아요. 뭐 딱 봤을 때.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었어. 되게 자연스럽다. 맞아요. 자연스럽고 물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한 좀 부작용 같은 비슷한 건 있긴 했지만은 예를 들면 지역지 기자가 너무 많이 당첨이 돼가지고 정말 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역지 기자들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균형 발전이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이루어져.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해나가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느낀 거는 기자들의 질문이 좀 워낙 좀 광범위하고 좀 포괄적이라 가지고 답변도 좀 길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기자들도 좀 생각해가지고 좀 질문을 좀 애각화해가지고 하면은 그 마지막 질문 답변이 좋았거든요. 저는 부동산 관련된. 그렇죠. 딱 공급을 딱 특정해서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대답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더라. 그런 것들이 여러 번 그러면은 좀 다양한 기자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분포가 통계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특정 어떤 성격의 뭐 매체에 편중되거나 이런 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슈잡부 조한문 기자는 뭐 선배들이 뭐 해야 될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없긴 한데 그러니까 다 이제 동감하는 부분인데 약간 그 질문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주요 이슈인데 안 다뤄진 부분 아예 그러니까 뭐 기후, 뭐 에너지 정책 어떻게 할 거냐. 노동 이슈 이런 것도 안 나왔고 막판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차별금지법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아예 언급이 안 된 이슈들도 꽤 많았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경제지 쪽이 뭐 질문이 별로 없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상법이나 노조법 2, 3조 개정 이런 거 막 물고 뜯고 달려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없었고 그거는 민중의 소리 기자가 아마 질문이 됐으면 분명히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2, 3조 개정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질문이 아까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 또 거쳐가면서 또 질문을 예각화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되면은 또 재밌는 얘기들이 의미 있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보아하니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이런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시고 봤을 때도 오 진짜 노련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보통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기자들의 질문도 더 나아지겠죠 아마. 근데 우리 공곰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잘 봤습니다. 그치요? 네. 잘 보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봤는데 잘 보시던데. 아이디어 같은 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오늘 당첨되신 분들을 빼고 다음번에는 남은 사람들로 추첨을 하는 거. 맞아. 그래서 한 3번 정도까지는 계속 빼면서 추첨을 하고 그다음 다시 다 섞어서 뭐 이런 그 얘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뭐 30일이니까 현실적으로는 100일 기자회견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 시점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100일 기자회견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좀 이번 했던 사람 좀 뺐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아예 약간 시간을 제한을 안 두고 100일 같은 경우에 하는 것도 괜찮을까? 뭐 좀 길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한 3시간 정도. 지금 1시간 반 정도 예상했다가 2시간 된 거니까 3시간 준비하면 4시간 하겠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름은 무제한 붙이고 이제 3시간 4시간 하는 거지. 일단 스타일적으로는 워낙에 그런 걸 즐겨하고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눈에 띄었던 거는 생활 언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선생님 하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기자 같은 거 해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그 뭐 인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시멘트만 하고 모래만 콘크리트. 하고 자갈만 하면 콘크리트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뭐 생활지원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과일 얘기하고 과일 한번 먹고 싶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그 고기 한번 먹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유도 많았고 그런 뭐 원래 이제 그런 얘기를 비유를 잘 드는 편인데 준비를 한 것도 있었을 거고 느낌에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등장한 거는 그 이제 중점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난 이렇게 답하겠다. 비유를 준비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좀 눈에 띄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한 단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또 보면서 경제, 민생. 그렇다고 느꼈죠. 저는 통합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 하고 싶은 게 뭘까? 네. 그러니까 급한 건 민생, 경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건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이제 외교 뭐 남북관계 이런 데까지 다 비슷한 개념들을 쓰는데 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쓴 표현이 소통과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할 때도 뭐 외교 얘기를 할 때 남북관계를 할 때도 일관되게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소통과 타협. 많이 소통하고 타협해야 된다.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고 저쪽에 하나를 넣고 내가 두 개를 넣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 죽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윈윈 할 수 있도록 혹은 둘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가 그것이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일본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공동의 방향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도 저쪽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서로 원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슨 타협을 이룰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통합을 좀 바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치에서 특히 많이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됐던 것 같고 그게 인사에서도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뭐 콘크리트로 설명을 했는데 이쪽 사람들만 뽑아서는 남는 게 없다. 이게 실용적으로 접근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통합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은경을 왜 발탁한 거냐. 선거 때부터. 그것은 당내에 친명 친문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사 표현이기도 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냥 완벽히 문재인 쪽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누구랑 친한, 누구랑 가까운 이런 게 어딨냐.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도 통합의 하나의 방향이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많이 나왔던 정책 분야가 균형 발전이었죠.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그 5국 3특까지도 나왔는데 그건 이제 뭐 요거를 이 의제에 대한 논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실용적으로 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이 그렇다라는 얘기도 했고 구체적인 외산 문제나 뭐 지원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그 균형 발전 혹은 지역 소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건 국가 통합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얘기를 할 때 부동산 얘기를만 한 게 아니라 하나는 자본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으로의 자본 이동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균형 발전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인구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공급 대책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기도 하니까 요거를 하면서도 또 재밌는 건 그 소통과 타협을 다시 얘기해요. 부산 이전 얘기를 해수부 부산 이전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인천. 네, 인천을 반대하고 뭐 어디 우리로 뭐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납득이 되지 않냐. 이게 소통과 타협이거든요.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내놨을 때 가장 납득이 될 만한 게 되지 않겠냐. 부산은 적절하다고 본다. 뭐 회사법원 원한다는데 그럼 둘 다 고민해 보자.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기주의를 이제 배격하자는 것인데 요게 소통과 타협이라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소통과 타협. 이게 국정 철학의 근본 같은 거였다. 이게 잘 드러났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됐고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주식 시장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두 발언 시작이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얘기해도 그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주식 시장을 좋아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한 성과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스타일이거든요. 잘하는 걸 극대화한다.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측면, 주식 시장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부동산을 죽이고야 말겠다. 뭐 이런 너네한테 쏟아져 있는 돈을 뺏어서 이쪽으로 투자하게 하겠다. 뭐 이게 분명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제일 잘하는 부분은 구체성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 구체성에서 더 두드러진 게 뭐냐면 모르겠다고 답한 거예요. 4.5일지 언제 합니까? 모르겠는데? 그걸 나한테 나도 몰라 그거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모른다고 답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막 경직되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모르지. 왜냐하면 언제쯤이면 될 거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뭐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무적 표현을 잘 쓰지 않더라.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 제도를 좀 손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 요게 좀 그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인데 이건 의회 얘기였어요. 제도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행정부는 그것이 이제 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곳이지 제도개혁은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차별금지법 얘기를 할 때도 의회의 몫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이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합의되는 곳은 국회다라고 이제 이게 언뜻 보면 갈등이 있는 의제들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는 방향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뭔가를 많이 주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국정과제 이래가지고 무슨 각종 개혁들을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개혁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정부도 이제 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부가 법안을 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들은 국회로 넘기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이건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냈죠. 대충 합의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 자업자득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회 논의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행정부 쪽으로 이제 준비가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해서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기술로 언뜻 느껴지기도 하지만 존중받아야 된다. 국회가 존중받아야 되고 국회의 역할을 맡겨야 되고 국회의 힘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뭐 그 감사원을 지금 넘겼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국회의 기관으로, 국회가 핸들링하는 기관으로 행정부의 감시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이 문제가 좀 더 드러났고 앞으로도 좀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 방송 끝낼까요? 방송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다 된 거 아니에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빠르게. 아니 뭐 거의 내용이 다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도 이제 시사콜콜에서 좀 유의 깊게 특히 우리 새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제 답변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한 번씩 짚어보고 그리고 빠르게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빠르게. 네네네. 우선은 우리 강경훈 기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검찰 개혁과 인사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땠나요? 최근에 좀 그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좀 했을 법한 질문 혹은 최근 다뤘던 내용에 대한 진담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주시해서 봤고요. 귀에 딱 박혔던 건 검찰 개혁이랑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가지고 관련한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검찰 인사 과정이 어땠는지 뭐 어느 단위에서 가능해서 어떤 좀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건지 뭐 이런 그리고 문제적 검사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좀 해소할 만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정수석 검찰 출신 기용이라는 검찰 출신을 기용한다는 의중이 확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검찰 출신을 기용해서 좀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실익이 무엇인지 뭐 이런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질문은 안 나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될 만한 것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아예 상관없는 질문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첫 질문이 간사가 보통 총간사가 예의상 하는 질문이거든요. 뭐 소회가 어땠는지 그리고 뭐 이번에는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영수회담 뭐 할 건지 이런 거 묶어서 질문했는데 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말미에 검찰 인사 얘기를 언급하더라고요. 최근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다 이렇게 운을 떼고 그때 이제 인사 질문을 좀 차단하려는 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나? 노련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검찰 얘기하는 거죠. 검찰 공무원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 쪽만 골라내면 이제 풀이 좁아지기도 하고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결국 공직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개별 역량, 기본 소양만 있으면 지휘자가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는 약간 로봇 태권브이 같다. 약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드가 누구냐, 헤드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공직사회인 것이고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민정수석이랑 법무부 차관이랑 검사장 인사 얘기할 때 했던 좀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근데 막 그러시면서 또 뭐 안 되면 자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렇지 이 얘기에도 그게 녹아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워딩을 썼어요. 자를 수 있다. 그렇죠. 자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경험 이 얘기를 검찰로 받아들였구나. 전 똑같은 얘기를 기재부 쪽을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산업, 국토 기재 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내가 잘 중용해서 쓰겠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듣고 보니까 검찰이네. 근데 거기도 적용이 되는 내용. 모든 인사가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이 두 군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만이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두 공무원들을
조폭이라고 생각하죠. 여기는 모피아라고 생각하고 저기는 그냥 조폭이니까. 조폭. 검찰은 그냥 조폭이잖아요. 검폭.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의 영혼이 없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고 그렇게 훈련이 법이다. 돼 있다. 최종 인사권자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써야 된다. 자, 이걸 해석해 주면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 직업 공무원들, 너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너네가 잘못되면 내가 고쳐주마. 무서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자기의 인사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고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 자, 지금부터 영혼을 버려. 너네는 너네의 영혼을 쓰면 안 돼. 그게 지금까지의 문제야. 이게 뭐냐면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거든요. 너네가 영혼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너네한테서 권한을 배제시키겠다고 하는 거야. 잘 알았지? 이런 거고. 그게 아마 기재부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라면 저기는 예산과 집행을 지금 분리하는 거라서 뭐 둘 다 분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이 살아라. 5년 동안. 내 말만 잘 대통령이 막 약간 좀 떠 있는 얘기,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좀 이 말이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잘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좀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게 역사였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악력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신뢰가 간달까? 지금 공고민님 얘기한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그냥 허황된 어떤 그런 선언이나 경고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우, 저 하자마자 국무위원들 안심이 잡돌이하는 거 되더라고. 보세요. 그리고 김밥만 뭐 그 먹이면서. 공무원들에게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네. 로봇 태권브이다. 그렇죠. 로봇도 여기제 자기가 철수형이요. 능력도 무궁무진하다 너희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영혼만 버려라. 능력이 무궁무진한 로봇이다.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만 영혼이 없을 뿐이다. 내 말만 잘 들어라. 이런.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을 했다 이거를 성남시장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도 이제 강조합니다. 아 그렇게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검찰 개혁 입법 시기와 관련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인사 얘기를 또 합니다. 네, 여기서 민정수석 검찰 기용에 대한 제 궁금증에 일부 부합하는 답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근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안에서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맞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해서 검찰의 편에서 뭘 좀 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갈등 조정관 역할. 진짜 이제 자기가 이 대통령이 이제 구상하는 이제 갈등 조정의 역할을 너는 그걸 해라. 검찰을 상대로는. 정말 모두 아무도 인간으로 로봇으로 다 보고 있네. 엉뚱한 짓은 못하게 하겠다. 내 의중에 맞게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럼 좀 안심이 됐어요. 어제 방송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어제 방송에서도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지만은 결국에는 대통령 리더십이 이거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도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죠. 생각했던 방향으로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인사를 한 것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대부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만한 답변이 이제 검찰 개혁 법안 시점 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채널A인가 기사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시점을 특정해서 물었어요. 이제 여당 내에서 여당 주류에서 그 추석 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주류의 기류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특정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게 들리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긴 하다.
다만 추석 전에 하겠다는 당 주류의 기류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터 이게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보다는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여요. 국회에서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때까지 얼개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얼개를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국회에서 하는 거는 주도해서 하는 거니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결단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딱 그 보고 나서 아마 바로 생각 들었던 게 매체들은 아마 대통령은 속도 조절 주문했다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국회에 속도 그런 제목을 붙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속도 조절론보다는 굳이 추석 전이라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그 불필요한 좀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라 약간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뜻으로 보였고 그리고 이게 뭐 시기를 늦추겠다 이런 뜻으로까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입법 과정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이라는 그 네이밍에 이제 굳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쓸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죠. 추석 뒤에 하면 된다. 추석 뒤에 해도 빠르다. 그리고 뭐 올 연말도 있고 많지 않냐. 근데 굳이 연말 뭐 추석, 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의 갇혀버리니까. 막 데드라인 정해진 것처럼 그쵸. 돼버리니까.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좋긴 한데. 그렇죠. 추석 전.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붙이기 좋은 소스죠. 근데 약간 페이크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는 입법을 하는 데까지 한참 걸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입법 이후에 그 시스템이 안착되는 거, 적응하고 이제 입법에 대한 이제 그 입법을 했으면 실제 시스템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그거가 안착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게 원론적인 얘기다. 약간. 네. 수십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뭐 저도 기자이긴 하지만 이거를 또 막 속도 조절 이렇게 하면서 좀 갈라치기 하려고 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언론들이 좀 오해를 하지 말라 약간. 어떤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게 아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그러네. 실제 뭐 다른 이슈들을 다 꺼내 들었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은 분리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썼지만 경찰 문제를 꺼내 들었어요.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안부로 안 보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다 넘긴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경찰로의 권력 집중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 건 자치경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경찰 이슈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릴 문제라는 거죠. 이 시스템 전체를 안착시키는데 오래 걸릴 거다. 하지만 요거 분리는 분명하다라는 것 같고 그러면 두 가지 쟁점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에 청을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원을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인원만을 분리하는 게 그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 한 그 것이었는데 그 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청을 분리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슬금슬금 하는 거 보면 법무부에 둘 수도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은 저도 들긴 합니다. 법무부에 두 청을 두는 법무부 외청으로 그러니까 행안부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로 남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뭐 그건 아직 논의인 거고 얼개를 짤 수는 있지만 결국엔 국회가 하는 거다.
정부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국회 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경로를 전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안을 내서 정부 법안으로 이제 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올라온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일단 두고 분위기를 보면서 할 것 같고 검찰 얘기를 지금 좀 듣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좀 합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이제 경찰로의 수사권 이동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늘 다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가 경찰에 가는 건가? 그건 효율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 세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 검찰의 얘기를 좀 듣고 있는 분위기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검찰개혁 관련한 그리고 인사 관련한 이야기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홍민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 관련한 질문이 좀 가장 흥미로우셨겠죠? 관심이 많았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했는데 되게 늦게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뒤쪽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공고민님 평가는 간담이 서늘하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답변 듣고. 네, 네. 대통령 한마디라는 게 사실 무게감이 작지 않고 아니 작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굉장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 이번 대출 규제는 맛배기예요. 수요 억제 정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맛배기라고. 그래서 간담이 서늘했어. 아니 사실 근데 이번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쇼킹하다 약간 이랬었잖아요. 근데 맛배기라고 하시니까. 이 그라운드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운동장이 바뀐 거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난생 처음 초강도 뭐 대출 규제 막 이랬는데 맛배기예요. 이러니까 야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뭐 실제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구두 개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율이 막 올라갈 것 같으면은 하는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쓱 해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급격한 이슈들이 아니면 이를테면 막 미국이 굉장한 뭐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잡힙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환율이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느니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돈이 안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정책 당국이.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준에 있는 그 연준 위원들 뭐 이런 미국에 있는 연방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조금씩 이제 소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시기에 기준금리를 정해서 그 이후에 금리 정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약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인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채권도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가격이 낮아지니까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그런 걸 예상해서 이제 시장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죠. 부동산 해보시든가 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워낙에 한국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고 근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 사실은 좀 뭐랄까 간담이 서늘하다고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이거 해서 돈 될 것 같니? 해보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뒤에 이제 한문 씨가 얘기하겠지만 정책 방향은 그런 쪽이 아니고 그 자금을 금융시장 쪽으로 가야 한국 경제가 산다 뭐 이런 내용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서울경제 그 기자가 질문한 게 사실은 통상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였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심각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주저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줄 거야라는 수요를 이제 채워줄 차례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급도 방법이 많아요.
쟁점이 된 게 이제 신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신도시 안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답은 신도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많고 비발표된 것도 안 짓고 있는 것도 많고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거의 뭐 서브 쟁점처럼 그러니까 대책 많이 있고 수요 억제는 훨씬 더 많이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그러니까 최고 정책 책임자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한 5억 갖고 있어도 부동산은 안 살 거예요. 좀 기다려봐야겠다 이거. 이런 시그널이다.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는 아닌 듯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싸움을 할 텐데 누가 이기는지 지켜는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경제지 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공급 대책은 어디를 새롭게 뭘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어법을 다 깨버리긴 한 거거든요. 그게 공급이냐? 라는 거예요. 그거는 몇 년 후에 공급이지. 공급이라는 건 집을 지금 제공하겠다는 건데 나는 짓는 데 주력할 거야. 짓겠다고 해놓고 택지도 개발하지 않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자. 그리고 아마 지금 공여지나 이런 것들 엄청 찾아내고 있을 가능성들도 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군기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의정부나 이런 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용적인 무언가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공급 대책이 없지 않다. 근데 그것을 이재명 스타일로 한다면 자 저기 광활한 땅에 뭐 수십만 호가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러면 부동산이 잡히냐? 거기 땅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몰랐지롱? 이게 군부대가 쓰는 건데 공여 받을 거지롱? 여기다 지으면 되지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하겠다는 거죠. 수도권에 필요한 집들은 공급해 줄게. 근데 더 필요한 더 중요한 수요는 지방으로의 이전일 거야. 이동일 거야. 라는 얘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그게 적은 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가 있어서 수도권에서 10,000명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10,000호의 집이 생겨요.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는 거긴 한 거라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긴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이동시키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다봤을 때 지금 택지 개발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공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해본 게 있거든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약간 구석탱이에 있는 땅들 막 찾아내가지고 그런데 좀 뭐 짓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해봤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저게 좀 한계가 있어요. 경기도 정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데 중앙정부가 아마 손을 잡고 뭘 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 국방부랑 뭐 아무튼 이런 데들이랑 뭐 움직이면 해볼 만한 것들도 좀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면 되거든요. 저기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발표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TF 한번 구성해 봅시다. 거기 시장이랑 거기 도지사랑 이렇게 여기 모여가지고 국토부랑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어디서 안 되는 건지 TF가 아니라 회의 한 2-3번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몇 달 안에 그냥 포크레인이 뭔가 깔고 있을걸요? 멈춰있던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 들어갔는데 멈춰있다. 저긴 도대체 땅을 다지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땅을 다지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걸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공급 아니냐. 그러면 2-3년 내에 거기에 집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신도시 개발이라는 얘기는 그것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어. 그 탁상공론 같은 얘기고 그 10년 후 얘기인데 아무리 빨라봐야 5-6년. 맞아. 근데 이미 들어가고 있는 데는 2-3년 안에 끝낼 수 빨리빨리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개발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주거 정책을 좀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이거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소금물? 바닷물?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을 더 공급하는 건
바닷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것 자체를 좀 약간 후순위로 뒀다 나는 뭐 이런 느낌도 강조하면서 수요 억제. 그렇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배기. 이게 제일 큰 메시지가 아닐까? 몇 개 더 들어간다 이거죠? 내가 상황 보겠어. 아직 오늘 많아. 국토부가 세무조사, 기획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강남 3구에 대해서 바로 속보 그거 나오자마자 공보미님이 예측한 바로 뜨던데요? 이런 방식 좋아하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하잖아요. 역시. 방송을 보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시사 콜콜은. 조회수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거. 그 사람들. 그럴 수도. 우리 이걸로 홍보하자.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만.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보고 있다. 웬만하면 다 얘기하는 그런다고 대로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 웬만하면 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데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 이건 근데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네. 관찰해 보면 스타일이 그럴 것 같고 그러면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야? 털어봐 이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털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저는 예측을 했을 뿐이고. 그대로 맞아. 겸손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딴 데 같으면은 그치. 나이 어제 예언. 들었는데 막 이러고 막 약간 그치. 취재하는 것처럼. 예언이 맞았다. 근데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또 겸손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국토부가 있습니다. 강남 3구 이달부터 부동산 기획 조사,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조치.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기사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란. 그래서 이게 저런 효과가 있어요.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이른바 이 부동산 유튜버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카페를 많이 운영했고 요즘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데 다들 뭐라고 했냐면 20억 이상 아파트는 보합, 10억대 아파트는 눈치, 10억 초반 아파트는 상승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당해봐야 안다. 기획조사. 기획조사 같은 거 당해봐야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저는 한두 명이라도 잡히잖아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철컹철컹.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 할 거고, 뭐 특사경이나 뭐 이런 표현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스타일이거든요. 잘 되는 건 극대화합니다. 그러면 니네가 노도강으로 갈 생각이야? 거긴 조사 안 할 것 같니? 이럴 거라서 저는 뭐 꽤 강력한 시그널일 것 같고 이후에 좀 기대가 되죠. 그러면 다른 수요 억제책이라는 건 뭘까? 아니 근데 막 너무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주 많다 이러니까 뭐가 얼마나 더 많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돈 벌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조한무 기자가 아까 뭐 잠깐 뭐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대한 애정이 아주 뿜뿜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요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질문에서 이제 같이 나왔던 게 한 달간 특별히 보람 느낀 거 뭐냐?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제 후보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요거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3천 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얘기할 때 뭐 성과라고 말하기는 뭐 한데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터졌고 그게 이제 당연히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 때려가지고 그 군인이 국회로 난입하는 나라에 그 주식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계엄 이후에 3일간 국내 증시 증발한 게 70조 원이라고요. 그때 쑥 빠져나갔던 거고 이제 그 내란 국면을 쭉 지나면서 그 대선도 하고 그 나라가 좀 정상화되니까 이제 다시 3,000포인트를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자하면 좋은 나라다 이런 인식이 이제 생기니까 전보다는 이제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얘기한 게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제시하고 뭐 한반도 평화 체제가 안정되고 그리고 뭐
제도 개선, 뭐 상법 개정 이런 걸 얘기했어요. 이런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제 정책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추경 30조 5천억 원 편성을 했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했던 거죠. 취임 2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그 계속 오늘도 계속 얘기했던 민생 경제 회복의 속도감을 이제 가져가면서 그걸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요게 이제 예결위에서 심사 중이니까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국회 가서 시정연설할 때 경제는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회에 추경 처리한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요 안에 이제 추경 안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50만 원 네, 줍니다. 오늘 요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 나왔던 게 요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민생회복지원금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했다. 과거에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보면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한 게 소비 진작 효과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좀 힘든 분들은 요거에 꽤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많이 받으면 50만까지 가니까. 네네. 그러면서 뭐 얘기했던 게 내가 요거를 받으면은 뭐 과일을 사 먹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한테는 뭐 15만 원이 뭐 큰 돈이겠냐마는 이것이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더해서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요거를 추가로 할 거냐?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또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 만큼 그 경기 회복을 계속 가져가서 이게 필요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맞아요. 에이. 너무 힘들 때 지금 위기 상황이다. 요거를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이제 다시 없도록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 산업 정책도 하면은 뭐 그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산업 정책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는 건 AI. 그렇죠. 요 얘기 많이 하시죠. 오늘은 뭐 요게 뭐 집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인사에서도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 지금 신설해서 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고 과기부 장관도 이제 LG AI 연구원 원장 배경원 원장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AI가 아니라 소버린 AI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소버린이 뭐 자주적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인 AI를 만들자. 챗GPT에만 의존하지 말자. 근데 이게 아직 제가 공부가 좀 덜 부족해가지고 명확하게 뭐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챗GPT에만 의존하면 뭐 이런 거죠. 나라마다 뭐 의료 정보, 문화 코드, 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게 다 다른데 그 챗GPT는 한국의 그런 배경을 반영하지 못한다. 많이 얘기되는 게 독도가 누구 땅이야,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야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뭐 뜬금없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역사를 반영한 그런 AI를 만들어야지 그 우리나라가 이제 좀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엑셀 뭐 MS 워드 갖다 쓰는 거랑은 다른 문제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제 상법이죠. 상법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구나, 한덕수가 그걸 했구나. 한덕수가 그거 거부권 행사했던 거 상법 개정. 그게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전자주총. 그러니까 전자주총을 안 하면
투표할 때 거기 전자주총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기업들은 꽤 큰 뭐 주요 도심에서 하긴 하는데 조금 뭐 중견 이런 데만 돼도 뭐 말도 안 되는 데서 지들끼리 열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럴 경우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게 끝까지 이제 얘기가 많았던 그 이른바 3% 룰. 이거는 이제 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감사위원도 이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감사라는 직책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 이런 거. 그거를 선임할 때 그 최대 주주는 3%까지만 그 의결권을 행사할수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최대 주주가 있고 뭐 엄마, 아빠, 아들, 딸들, 뭐 특수관계인들 계열사까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걔네들 거를 다 합산해서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3% 있어. 엄마, 아빠도 다 3%씩 있어. 그 10명이라고 하면 30%인데 각각 3%만 쓰게 하면 결국엔 30%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묶어서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지배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겠죠. 그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3% 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그 감사 말고도 이사들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최대 주주이자 경영주인 그 총수가 뭔가 야로를 부리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이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중 투표제라고 해서 에이 그거는 다음 주에 하셔야지.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지. 집중 투표제 여기서 다 하시면 집중 투표제가 그 중요해요. 중요한데 네. 요거를 야당 반대 때문에 안 넣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그 뭐 통합 뭐 협치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그러니까 국힘이랑 뭔가 그 이게 협치 1호 법안이거든요. 그 상법이. 근데 국힘을 카운터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그네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중요한 제도를 뺏는 것이 통합이랑 협치긴 한데, 좀 심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나? 중요한 걸. 네, 그런 불순한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야합과 협인가? 협치는 다르다. 야합과 뭔 합이라고 그랬는데? 타협인가요? 타협. 그럼 저기 한무 씨가 보기에는 이번 상법은 야합이에요? 야합에 가깝지 않나? 아니 이게 집중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그 국소수의 재별 총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집중 투표제 한다고 해서 소액 주주가 싫어 아니면 뭐 주식을 없는 제가 싫은 것도 아니고. 국힘이 싫어하겠죠. 국힘이 재계의 의견을 받아서 반대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에서 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국회 할 일을 하는 거고. 민주당의 1호 야합 법안이다. 찬성합니다. 전 진심으로 찬성해요. 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완해가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한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옥천신문에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디서 본 분 같아요 이러면서 되게 친근감을 드러냈고 본인이 뭐 그 시민 활동할 때 뭐 지역지 만드는 게 뭐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옥천신문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 광역화 공약, 그러니까 광역을 이제 여기저기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좀 지역 소멸을 막아보자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광역을 만들면 그 지방 소도시에 있는 인구가 광역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지방 소도시의 인구를 광역이 빨아들이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질문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어떤 지방 대도시로의 집중 그리고 수도권 대도시로의 집중은 뭐 비단 한국만의 사례는 아니고 뭐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과도한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고 뭐 정책이나 예산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추세를 조금 좀 늦추거나 좀 막거나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인데 일단 먼저 그 예산 같은 걸 배정을 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를 둬서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 게 이제 수당인데 수당 예산을 여기저기 줄 때 그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조금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15, 뭐 1점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 표를 만들려고 국무회의에서 내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 소도시에 예산이 더 많이 갈수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취지는 좋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예산 배분을 할 때 지방 소멸이라는 그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정책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죠. 어떤 예산을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그 표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1점 몇을 다 곱해가지고 하는 게 복잡할 수는 있다.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차등 보조율이라고 지금도 예산 줄 때 그 예산이 너무 적은 데는 더 많이 줘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예산을 더 주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에 대한 예산을 어느 소도시에다 더 줬다. 근데 이 소도시가 주민들한테 수당을 줄 때는 서울이랑 똑같이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받았으면 그 지자체가 수당을 주민들한테 더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지? 그게 이제 무슨 사회보장위원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자체 복지 사업을 이제 심사를 할 때 그런 태클을 많이 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 성남시장 할 때 무슨 뭐 청년배당 이런 거 추진할 때 여기랑 갈등이 많았다고요. 이른바 사보위라고 하는데 막 태클도 걸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지자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좀 줄이고 지자체가 뭔가 중앙에서 받은 예산을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더해서 그럼 자율성을 줬으면 돈도 더 줘야 되는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그런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지금 행안부가 교부세를 줘요. 각 지자체마다. 그렇죠. 그 교부세를 더 많이 주면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자유롭게 써서 뭐 수당도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대안적인 뭐 전문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농촌 기본소득 이런 것도 이제 오늘 고려해볼 수 있어 이렇게 했고 후보 시절에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여기서 이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농촌 인구가 늘었다더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청산면이 2022년부터 4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무슨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 살고 있으면 그냥 다 돈을 줍니다. 15만 원씩 1인당. 그래서 지역화폐 형태로 그걸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도 시행 전에는 인구가 3,900명? 좀 안 됐는데 시행하고 나니까 뭐 4,200명이 됐다.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단계적으로나마 시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흐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도시 집중, 수도권 집중이. 그리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대통령도 굉장히 여기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 네, 이런 앞으로의 논의가 좀 더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한 질문도 좀 있지 않았나요? 민철 선배? 맞습니다. 의정 갈등.
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이게 대통령 당선 전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겠냐. 근데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주제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걱정 많이 했다. 근데 의료 시스템도 많이 망가졌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정부가 2학기 복학 가능한 조건을 만들겠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까 그 경훈 씨가 지적했었나요? 강경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구체성 이런 건 좀 떨어지는 사실은 이런 답변이고요. 대신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의사들에 대한 어떤 의사들의 분위기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지정을 했는데 임명이 네. 아니라 내정. 내정을 했는데 그 의사 단체들이 성명을 했더라. 좀 긍정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4.5일째 이거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해맑으신 KTV 기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바라긴 바라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답변을 노동시간 감축이 목표긴 하다. 근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급격한 추진은 없을 거다. 대화를 좀 많이 하자. 이런 정도. 답변이 뭐 질문한 기자는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으나 직장인들에게는 앞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설명도 좀 길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해서 나만 아직도 장시간 노동이고 쟤네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반발도 있을 텐데 뭐 그게 물론 다는 아니고 이건 이제 사회적 합의로 천천히 가자. 네. 합의에 따라 가자. 이런 정도 있었고요. 차별금지법 이건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경중선후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논란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마치 중요하지 않고 후에 있는 문제다. 이런 비판을 그냥 자기가 감수하는 일부러 일으키는 거다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문제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경중선후. 그러니까 그걸 굳이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비판의 지점이 많이 선호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민생 경제가 우선이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사실은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긴 하거든요. 행정부는 집행기관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공고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국회가 치열한 토론을 논쟁이 있는 거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것도 뭐 나쁘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경중선언은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 수준에 대한 좀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과거부터 느꼈던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그 인권 감수성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낮아서 그런지 전 이 답변이 괜찮았다고 보는데 냉철하게 보면 이런 답변은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의정 갈등 4.5일제 차별금지법들이 모르겠다라고 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꾸미지 않겠다. 나 그거 비판받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다 그냥. 민생보다 뒤야 라고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일단 그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 없게 얘기한 거나 4.5일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라고 답한 거라든가 아까 옥천신문 얘기하면서도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옥천에 지금 벼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게 되게 솔직한 얘기거든요. 솔직한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솔직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그거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민생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후 문제다라고 답해버린 거거든요. 나에게는 그게 선후 문제로 보여. 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거죠. 대통령이. 이것은 꽤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은 높아요. 네. 다른 것보다 더 높을걸요? 네. 물어보면 되게 높아요. 근데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렬한 거죠. 네. 아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대대표돼 있는 거죠. 네. 약간 그런.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들이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개신교가 중심이죠. 개신교가 꼭 극우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신교가 반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어쨌든 사회적으로 한 세력을 무시하고 갈 거냐, 이렇게 말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나에게는 그게 손해 문제다. 이렇게 답해버린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의가 높은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비판 받아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그래서 이후에도 꽤 그 이번 기자회견의 비판 지점이 등장한다면 아마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할 것 같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거라면 저는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자의 그 질문도 재밌었거든요. 그 타운홀 미팅 해보는 게 어떠냐.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했다면 이런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평등 문제와 관련한 뭐 의제를 몇 개를 선정해 놓고 국정에 이것이 어떻게 녹아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혹은 입법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뭐 국회 문제이기도 하니까 국회에 주문한 건 국회에 주문한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차별이나 이제 소수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과감하게 국민과의 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한 섹션으로 이런 걸 두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생각을 지금 드러낸 거라면 예를 들면 제가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 정도의 변화는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요거는 그 질문 과정을 좀 저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 그렇죠. 이 쟁점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쭉 들었는데 지방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많이 나왔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통신을 좀 하자. 맞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핵심 쟁점들 중에 내가 못마땅한 게 있다, 뭐 이런 느낌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연합뉴스를 지목했죠. 뉴스원이요 그런데 뉴시스 그런데 웃기긴 했는데 연합뉴스, 뉴시스 이렇게 꼽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 손드세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딱 들었는데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 것도 뭐야, 이 작전 신박한데. 아니 연합뉴스 정도 되면 거기 몇 명이 깔려 있는데 1번 질문 뭐랄까 다 짤 텐데. 야, 이런 걸 딱 들고 나와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 너무 악독한 해석이야? 나만 그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자 개인이 그랬을 거라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짰다. 대통령이랑 짠 게 아니라 연합뉴스가 자기 매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메이킹하는구나 알고 느껴졌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질문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자가 한 것 같은데요. 기자가 연합뉴스는 그 정도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 근데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돌발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솔직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래, 첫 반응이 안 할 걸 그랬어요. 맞아. 안 할 걸 그랬어요. 맞아. 근데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이 대통령 시장에서는 이걸 또 걸리는구나. 내가 권영국한테 다 했던 걸 또. 연합뉴스가 하필 이런 질문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근데 거기서 언젠간 해야죠. 이 얘기를 하기에는 그랬던 거고, 솔직하게 지금은 아니다. 라고 그냥 얘기해버린 거고, 저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서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건 국회는 국회예요. 맞아요. 국회에 그런 거 주문한 거거든요. 국회에서 논쟁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발의를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비슷한 법안으로 평등법이 이제 박주민 의원 안이 있었던 거고 지금 아마 진보당 쪽이나 이런 데서는 내겠죠. 네. 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중에 문제입니까? 지금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고 진보당 그냥 내면 되거든요. 법안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동의해 줄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국혁신당도 있고 그래서 법안을 내서 논쟁하자. 대통령이 논쟁하자고 했으니까 그래 다시 논쟁하자. 대신에 상임위로 올려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한 발 한 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우리 방송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시니까 도겸 선배 말 듣고 배신 아니야? 난 아까 동의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한 명은 보지 않을까요? 한 명 있을 거야. 우리 보고 계실 거야. 질문 과정 이거 여기 이제 좀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네. 준비했는데 못 할까 봐. 네, 빨리 조바심 하세요. 났어. 네, 빨리 하세요. 그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조중동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이런 성향의 질문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이 왁구에도 다 잡혀 있고 사실 그런데 이거 뽑다 보니까 기획이 계속 안 가는데 하필 그분이 그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그 거의 사장님 같은 분이시던데 그분이 이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맞아요. 그리고 여대 야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고 국회 야당과 협치 어떻게 할 거냐 막 이 얘기를 이제 거의 내가 봤을 때 언어 쓰는 말을 정제하고 전부 접어가지고 제일 욕 안 먹을 것 같은 말로 꺼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랬는데 맞아. 대통령 그냥 그건 잘못됐어. 국민 선택 아님? 막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이제 그 감사원 국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일단 제왕적이지 않고 제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도 개선은 뭐 내가 할 게 아니고 그리고 권력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국회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아. 특별감찰관 지금 빨리 임명해가지고 그게 내 측근, 내 가족, 나 자신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하는 게 내가 편하고 내 가족이 편해. 이 얘기가 좀 가슴이 아프긴 했는데 사실 솔직히 요 얘기를 했다. 요게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여소야대라는 표현은 있거든요. 여소야대가 왜 나왔냐면 원래는 원래 여대 야소니까. 그러니까 여당이죠. 그치.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여당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도 황당하니까 한마디만 하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대 야소 얘기를 해버리면 쟤 기자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 거예요. 자, 여대 야소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여소 야대인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건 처음으로 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처음이다. 근데 그건 국민 선택이지 않냐. 국민 선택이 틀렸다는 거냐,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요즘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웃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다운 말을 좀 해라. 이런 거고.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지난 대통령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냐. 내가 당대표였는데. 야당 당대표였는데 대통령 되게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았냐. 제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순리대로 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제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권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만 막 하고 다니면 그거 또 어떻게 못해요. 그렇거든요. 원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윤석열이 됐을 때 시행령 정치를 하겠구만.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겠다. 저런 거는 법으로도 못 막아. 초반에 약간 그랬거든요. 실제로 했죠. 초반에 약간 그러니까 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을 다시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막 내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고 다녔으면 되게 거대 야당을 괴롭히면서 계속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제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는 말이 안 된다. 지난 대통령이 힘들어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더 힘들었는데 그걸 지켜보는 우리가. 네, 뭐 아무튼 오늘 저기 시사꿀꿀에서 우리가 특집으로 1시간만 하자고 그랬는데 어느새 2시간이 2시간 안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 그거에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면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겸손해야 되는 태도도 자신감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심판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선거가 또 온다. 내년에 있고 2년 뒤에 있고 3년 뒤에 있고 계속 있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곡해일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이기고 싶은 겁니다. 네. 잘하면 계속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다음 선거를 이기겠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언론들이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의 지금 통합 노선이라는 것은 내년 선거를 위한 내년 선거를 반드시 승리한다.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내년 선거를 압승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근본에 뭐가 있냐. 동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루어내고 싶어 할 거다. 그러니까 통합이 국정 철학의 기본이고 소통과 타협, 균형 발전 이런 게 있는 거라면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 행보는 계속 동진화되고 있다. 그게 아까 통합을 빙자한 인사의 탕평 그리고 광주 전남지사를 쫑크를 준 거거든요. 근데 울산시장 잘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계속 동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환심을 사고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는 망했어요. 타운홀 미팅을 해서 기회를 줬는데 사람들이 답답했어. 아니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글부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갈아치워져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 당은 당원들이 지금 선출한단 말이에요. 당원들이 해가 다 돌기 때문에 이 기억할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저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 그쪽을 흔들겠다는 거죠. 또 네, 동진 정치의 그런 느낌도 굳이 선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선거 끝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판은 또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음 선거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굳이 인천을 쫑크를 줘가지고 부산에 반드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때마침 부산에 계신 구의원들은 사고를 쳐주시잖아요. 그 반대 결의안 반대. 그 단체로 미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냥 바보라서 그래요. 그건 그냥 뭐 어떻게 뭐가 안 돼. 이거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반대를 막 하다 보면은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자신에게 뻔히 이득이 되는데도 버려.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거기에 명분이 산업은행이니까 요거 끼면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다가 이제 완전히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해운대구 구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터져주고 이런 걸 본다면 저는 뭐 지금의 어떤 균형 발전과 탕평 뭐 이런 메시지들이 영남권에 주는 영향은 꽤 있겠다. 생각이 들고 영남권에 계신 분들도 좀 자신 있게 이재명 좋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역시 일 잘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도 잘됐으면 좋겠다. 밉지만 잘하네. 이게 목표다. 비슷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게 표가 될 겁니다. 내가 밉지만 잘하긴 하네. 이러면 표를 찍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싫어도 이 정부는 좀 하는 것 같네. 그게 마음이 열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선거도 볼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너무 오랜만에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 맞아. 기분 그죠? 좋더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고 진짜 기자가 질문하고 답이 어떻게 나올지도 기대되고 뭐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긴 시간인데도 좀 집중해서 잘 봤던 것 같아서. 그런 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뭐 100분 토론 같은 거. 노무현 대통령 걸 했었잖아요. 맞아요. 현직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00분 토론에 나왔죠. 그리고 시민들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해봤으면 그게 뭐 퍼포먼스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100분 토론에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시민 중에? 누구요? 한총련 의장이 나왔어요. 한총련이 그 당시 이적단체였는데 한총련 의장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현행범인데. 어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거기서 직접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까지 나아가면 뿌듯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근데 나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자회견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채널이 뭐냐면 이매진이야. 이매진은 기자회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빛나는 순간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통합적으로 하면 가르치는 거겠지만 네 뭐 얘기해봐. 이걸 들어. 이래는 되는데 그럼 맞아. 얘가 또 얘기를 해. 이런 되는데 이걸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해법이 나와. 이걸 보는 재미가 있어. 이매진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2배속으로 듣고 이매진은 정배속으로 내보는데 이매진이 재밌어.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덜하더라고. 왜냐하면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이 빛나는 순간은 남의 말을 계속 맞아. 옮기는 거야. 이쪽 화났어?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쪽에 들어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이 이제 귀가 열려 있네. 이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짧게 한 2, 3분만 더 하면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 네. 기침하지 말고 해보세요. 머리 아파가지고. 광주공항을 신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이제 이매진에서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근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면 신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음 피해가 발생하니까 소음 피해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거냐,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거냐를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광주공항이 왔다 갔다 뜨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8km 지점에 무슨 동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무슨 동 있어요? 무슨 동 주민 계세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무슨 동 살아요? 일어나. 8km 거기 소리 나요? 안 나요? 물어봐 대통령이. 여기요? 여기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 확실해? 신안으로 보내려고 안 한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10km 지점에 누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거기 소리 나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안 나는데 여기는 산이 있어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맞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인 소음 측정 방식을 찾자. 거기에 다 동의가 되는 거지. 그거보다는 좀 재미가 덜하더라고. 기자회견이. 그렇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러네. 이상입니다. 이매진 홍보 방송 잘 들었고요. 그건 MBC에서도 생중계했어요. 재밌더라고. 이매진이 재밌어. 뭐 앞으로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도 뭐 어쨌든 이매진보단 못하지만 저희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뭐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재밌는 그런 이 장면들이 연출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어떻게 홍민철 기자의 요청대로 여기 특집 방송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런 방송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다들 이거 네. 준비하느라고 컵라면 먹으면서 준비했잖아요. 저는 차라리 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배 하세요. 저는 싫어요. 끝나고 하자고. 네, 만내가 싫다고. 알았다 이 녀석아. 알겠습니다. 황급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